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의도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누적 득표율이 89.77%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번 언급을 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께서 이제 당내 상황이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선출의 의미, 누적 득표율 90%에 육박하는 득표율, 통합을 강조한 그 의미 좀 짚어볼까요? 네,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은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 필승 후보를 뽑아서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켜달라는 국민들의 또 당원들의 열망이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수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율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이고 비밀투표 결과인데 우리가 지지율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하나로 결집됐다는 것이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치를 만들어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또 윤석열의 여전히 영향하에 있는 검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돼서 활개치고 다니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격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습적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런 작태를 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고 그만큼 원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 것이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선노동당의 득표율이고 또 총통 추대식 경선이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의 날을 세웠네요.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후보에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께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입니까? 네. 네. 더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가 나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첫 행보를 좀 볼까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꼽아보자면 오늘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후보는요.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는데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를 했고 박태준 전 총리 묘역에도 역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호준석 대변인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중도를 넘어서 보수에까지 영향력을 좀 미치려고 하는 행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에 2007년이었을 겁니다. 네. 칠레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 네. 동포 간담회가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이제 대통령들이 동포 간담회 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승만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토지 개혁에 대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나는 독재자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토지 개혁이 그게 전 세계적인 업적이고 그것이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이제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는 서로 이제 엇갈리지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심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다 이제 공감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런 진심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통합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서로 화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가신 건 잘하신 일 같은데 후보가 가신 건 잘하신 일 같은데 네. 저게 진심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건 다 믿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선거 끝나면 또 갈까? 계속 갈까? 거기에 대한 판단도 아마 국민들이 하고 계시겠죠. 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자꾸 이제 우클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왼쪽 가지고서는 21세기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자꾸 오른쪽을 넘보는데 오른쪽이 옳은 노선이라면 오른쪽 후보를 선택하시겠죠, 국민들께서. 보수 후보를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자꾸 정치인이라는 건 자기의 가치와 자신들의 이념과 그걸 가지고 국민들께 당당하게 말하고 그걸로 선택받는 건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꾸 그러니까 우클릭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박경미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우리나라 그 산업화에 있어서 1등 공신인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박태준 전 총리 묘소 참배한 거는 정말 잘 하신 일이고, 그다음에 윤여준 전 장관님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그분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또 특히 최근에 보수 언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재, 조갑재 이분들도 또 손을 맞잡고 이렇게 해서 반계엄, 반내란 빅텐트를 좀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언론인 두 분도 합류하기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면담을 하셨고, 뭐 뜻을 네. 같이 한다고 이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뭐 글쎄요, 저희가 반계엄 빅텐트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오실지 아니면 뭐 외곽에서 지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뜻을 모으셨던 거는 사실인 것 네. 같고요. 호준석 대변인께서 이제 우클릭 말씀을 하셨는데 기치는 그냥 실용입니다. 실용이고 그것이 뭐 좌든 우든 정말 필요한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취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계엄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정말 극한의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어떤 그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 또 김동연 후보 쪽 분들도 모시면서 그러니까 큰 그런 정말 그 메머스 그런 선대위를 꾸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뭐 대선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고 집권을 하시게 된다면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널리 인재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내일 결선행 2명이 이제 압축되고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는 시나리오인데, 물론 이제 내일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최종 후보가 바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단일화 관문도 이제 남아 있긴 한데, 결선행 이제 티켓을 최종 이제 누가 줄지 좀 여쭤보겠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내일 발표인데 오늘 이제 ARS가 이제 밤 10시에 끝나게 되는데 내일 발표에까지 좀 막판 변수가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최종 2명에 오를지. 네. 제가 여기서 이제 2명의 이름을 얘기하면 네. 듣는 분들은 즐거우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선관위 대변인이고 그렇죠. 예. 또 사회도 보셨고. 네. 이제 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지금 예측 불허인 것 같습니다. 진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그게 민주정당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고 네. 서로 뭐 격렬하게 막 토론도 벌이고 그런데 누가 될지 잘 모르겠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적인 정당의 경선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토론회하는 것들의 유튜브 이제 그 조회수가 네. 저희가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2차 경선의 경우는 이틀 전인가 사흘 전 봤을 때도 200만 뷰가 훨씬 넘었었고요. 그 다음 경선은 250만 뷰 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고 시청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도 그 시간에 이제 종편 방송에서 TV에서 그 시사 정치 프로그램을 하던 시간인데 네. 그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 방송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지만 뉴스 시간에 라이브 이 토론회 방송했을 때 그게 시청률이 더 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한 장면 한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치열했었던 그 토론이 네.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지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일 어떻게 나올지. 막판 변수를 뭐 딱히 꼽을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토론이 첫째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서로 좀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그 부분도 아마 중요한 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3시간 한 30분 정도 남았네요. 이제 그 투표 시간이. 알겠습니다. 그 상대당 국민의힘 경선 과정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시고 2강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예능의 형식을 차용해서 관심을 끌어보려고 한 건데요. 그 밸런스 게임의 경우는 이제 경박함만 드러냈고 또 후보들 간의 인신공격이 난무하면서 수준 이하였다고 저는 박절한 평가를 할 수밖에는 없고요. 그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해서 조기 대선을 가져온 정당이라면 어떤 처절한 자기 반성 그리고 진지한 정책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생략된 채 희희낙락하는 게 맞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가 이제 기정사실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경선이 예선, 마이너리그이고 단일화가 어떤 본선 뭐 메이저리그가 되면서 좀 그 지금 경선에 물론 조회수는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좀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게 참 이 내란 과 절연을 해야 되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등장으로 계속 그 계엄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참 비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2강 혹시 예측은? 2강이요? 글쎄요, 찬탄, 반탄 후보가 한 분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좀 해봤는데요. 네. 앞으로의 그 대선 시나리오를 조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요. 네.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대선 출마 초읽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뭐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정대철 헌정회장과 만난다라는 소식에 있어서 또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각의 관측대로 개헌과 통상을 마무리 짓고 나서 임기 단축으로 1년 뒤에 사퇴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1년 뒤에 사퇴요? 1년 뒤 사퇴?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니, 중앙일보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에 이제 하나인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어떤 뭐 신빙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서 한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저는 저희 당이 경선 치열하게 치르고 있고 3일에 이제 후보가 선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저희 당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까지도 한덕수 대행의 그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은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그 지지율이 왜 이렇게 이 정도 유지가 될까에 대한 것은 이제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개헌 이슈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관리자로서 안정적인 그렇게 하면서 개헌은 이제 필요하다. 지금 체제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계속 실패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한덕수 대행 뭐 그런 그 등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 전쟁 이 속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와서 지금 맡겨야 되는데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 역시 이제 그런 그 공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심각한 사법 리스크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럼 재판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럼 면죄부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중대한 범죄 혐의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그 의문 부호들
속에서 자 그러면 그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미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예컨대 한덕수 대행이 뭐 3년이든 뭐 임기를 좀 줄여서라도 그럴 가능성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단일화라는 것이 무슨 아주 우리가 처음 들어본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2002년 노무현 정봉준 후보 때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단일화가 그때 처음 있었던 거고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역시 민주당 후보는 박영순 후보가 뽑혔어요. 근데 박원순 후보라는 시민 후보가 나오면서 또 단일화를 해서 박원순 후보가 나갔어요, 선거에. 그래서 당선이 됐죠. 뭐 지난번 최근에는 서울시장 후보 때 저희 당의 이제 오세훈 후보, 그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역시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국무총리였잖아요. 어떤 오욕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 한 분이 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참 믿어지지가 않고요.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할 때 보면은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대응하지 않겠다. 아니, 통상 협상을 하면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익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겠다는 말인지, 나 이렇게 순순하게 할 테니 나를 간택해줘, 점지해줘, 이런 구애 사인인지 저는 정말 굴욕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최상목 안덕근 장관이 이제 협상을 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 어떤 협상의 틀만 마련을 해라 그랬는데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A게임, 그러니까 최선의 제안을 가지고 왔다. 도대체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갔는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본인의 출마를 위한 레버리지를 위해서 어떤 국익을 다 갖다 바친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고요. 최상목 부총리도 이런 말을 했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기를 바란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에둘러서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덕수 권한대행 보면 뭐 미군 부대 가고 명성교회 가서 예배 보고 영남 호남 전국을 활보하고 다니고 그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다 사전선거 운동인 것이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50여 년 동안 행정관료로 이제 꽃길을 걸어오신 분인데 꽃가마 태워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거 꽃상여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관료로서의 근육과 정치인으로서의 근육은 많이 다른데 이 정치의 링 위에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권 후보라면은 어떤 공적 마인드를 갖고 자기 서사가 있는 어떤 헌신의 그런 기록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공직에 있다가 좀 공직에서 좀 쉬게 되면은 법인카드와 관용차 쓸 수 있는 김앤장에 가서 또 뭐 변론도 해주고 하다가 또 공직하다가 또 김앤장 가고 이런 행태를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로 살아오신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뭐 고향 바꾸기 논란도 있고 2000년 마늘파동 때는 이면 합의를 숨겼다는 그래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사임했던 그런 적도 있고 또 먹튀 논란의 론스타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2013년 일왕 생일에 또 갔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제 며칠 전에 했던 전격적인 계엄 사과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국민의힘 산하의 싱크탱크 이제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지원해주기 위한 거 아니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우개에 나선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 원장의 계엄 사과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떤 의미로 보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지지율을 떠받쳐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저희 당 후보에 대한 비판보다 한덕수 대행 얘기가 나오면은 다른 분들 다 똑같습니다. 2배, 3배 이상 더 이제 비판을 하세요.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우리 당 후보가 더 올라갈 건데 한덕수 대행 정말 무섭나 봐요. 한덕수 대행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저는 모르겠고 이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윤희숙 원장 그거 같은 네.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은 사실은 비상계엄에 1도 관여가 된 바가 없죠.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실행하는데 관여했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대 책임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과하고 반성했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다 사과했었던 겁니다. 또다시 이제 윤희숙 원장도 정강 정책 첫 번째 연설에서 당 연설에서 또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헌재 결정문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계엄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명시했지 않습니까? 제1 책임자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래서 파면됐어요. 제2 책임자를 꼽자면은 이재명 대표인 거죠. 이재명 후보인 거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했습니까? 한마디 유감 표명을 했습니까? 탄핵을 30번 발의해가지고 9명이 다 9대0 다 기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유감 표명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두 번째 책임자다. 그 사람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다시 돌려오려고 해도 돌려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것이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미래 세대, 미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책임, 거기까지 공동 책임에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같은 그런 후보가 또 내가 집권해가지고 하겠다. 당도 1인 독재로 만들었고 국회도 1인 독재로 만들었는데 이제 나라까지 1인 독재로 만들겠다. 그것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네. 단호하게 톤이 네, 상당히 오늘 비분관계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셨는데 네. 여의도 연구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해명, 네. 뭐 사과 이제 발표를 한 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계엄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고, 물론 쌍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님도 이제 12월 말 1월 초에 사과의 말씀을 하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더 공식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실 윤석열 지우기를 하려는 국민의힘에게는 역작용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얼굴을 보면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얼굴이 어른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 이재명의 어떤 구도를 더 공고화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찬탄 후보는 산토끼는 잡을 수 있지만 집토끼를 못 잡고, 반탄 후보는 집토끼를 잡고 산토끼를 잡을 수 없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양쪽 토끼를 다 잡는다.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쪽 토끼를 다 놓치는 필패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 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측에서 이제 아마 흘린 얘기 같은데, 이재명 정권의 등장으로 성장이 멈춘 나라로 전락할 위기를 막기 위해서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이렇게 정당한 논리를 대셨던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 이 위기 속에 있고 민생이 파탄나고 이제 급기야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분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이런 이야기를 그쪽 캠프 쪽에서 흘렸다는 것이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게 국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통상 협상할 때 미국이 A 게임 갖고 왔다라고 한 거, 그것은 미국이 제일 그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조선업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 카드였다는 것은 이제 그 다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수석이 그 맞대응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맞대응하고 충돌하고 얼굴 붉히고 책상 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하자는 얘기입니까? 국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론하셨으니까 뭐 짧게 하시면 듣겠습니다. 글쎄요, 그 맞대응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기싸움을 하면서 사실 강온을 그러니까 결합시키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누가 봐도 그 맞대응하지 않고 순순히 들어주겠다라는, 갖다 바치겠다는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갖다 바치면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A 게임이 그 조선업이었는지 무슨 알래스카 LNG 64조 그걸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죠. 명확하게 밝히질 않았으니까요. 네, 여의도 스피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